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 주문 걸듯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요. 계속 가보겠다는 저의 결심을 저에게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깨달은 법의 정신을 사람에게 사회에게 하는 말, 그것이 검사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검사가 아니라 이문정 검사의 언어이니까 제 말에 남긴 저희 지문이니까요. 이 사건이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서 구형한 직후에 법원에 판결하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검찰 선배들이 기소했고 유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니까 국민에게 얽매여야지, 법에 얽매여야지 검찰 논리에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검사들이 다 사건 당사자들한테 조사하면서 특히 가해자들한테 엄히 분개한다, 엄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엄히 분개해요.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 하던 말을 우리 스스로도 좀 시키자. 그게 법이다라는 분명히 하고 싶어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 당장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검찰에서는 학명을 살려두지는 않으니까 죽겠지만 한 60년 뒤에는 내가 옳다고 세상은 알아줄 거야. 길게 보면 결국 바뀔 거고요.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그 꿈을 바로 보지 못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볼 수 있을 걸 저는 믿으니까 계속 꿈꿔보려고요. 그 적격심사를 그냥 담담하게 내 발로 안 나가고 잘라보려면 잘라보시라. 저기 자르시면 난 다시 퇴직명령 취소 소송하면서 디딤돌 판례 또 하나 만들면 좋지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계속 싸워볼 생각이고요. 포기하면 바뀌지 않아요. 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출판 콘텐츠실 배소라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문정 검사님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 저자이신 이문정 검사님을 모시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이문정 검사님이 아니라 이문정 작가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검사가 아니라 그 작가로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많이 민망한데 좀 많이 어색하더라도 마음만은 진심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 이문정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SNS에 제목 관련해서 독자 선호 투표를 올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삶은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고 길을 다지는 사람들이 있고 길을 넓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로서는 북극성을 잘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길을 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이 힘이 있잖아요. 말이 스스로에게 얽매이는 약속하는 힘도 있고 사람들한테 내뱉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 주문 걸듯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읊조리는 말이 있는데요. 계속 가보겠다는 저의 결심을 저에게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처음 원고를 받아서 읽으면서 좀 놀라웠는데요. 보통은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쓰는 공식 문서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되게 포멀하고. 그런데 검사님 글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논고문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응원 서클을 가입하고 좀 노느라 공부를 열심히는 안 했었는데 수업 들었을 때 형법 총칙을 배우다가 혼자 문득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보다가 깨달았던 법의 정신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형법 총칙에 뭐 정당방위, 과잉방위 이런 거 보면서
법이 이렇게 따뜻해? 라는 느낌이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래서 딱딱한 법전에서 인간의 체온을 느낀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딱딱하다. 언어가 공식 문서는 그래야 한다라는 그 선입견. 괜스레 목에 힘주는 것처럼 무게잡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법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사회에다 하는 말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제가 깨달은 법의 정신을 사람에게 사회에게 하는 말 그것이 검사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검사가 아니라 이문정 검사의 언어이니까 거기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깨달은 제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남긴 저희 지문이니까요. 왠지 모든 검사님들이 좀 그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책에 등장하는 과거사 재심 사건들의 경우에 그 백지 구형을 해라라는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죄 구형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울러 그 과거사 반성 논거가 가진 의미와 필요성도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 302조의 의견 진술 의무는 법적 의무예요. 검사는 유죄, 무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요. 과거사 사건, 그리고 우리가 당초 무혐의했다가 법원에서 공소제기 명령한 사건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백지 구형 관행을 검찰이 만들었어요.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이래도 된다고 우리끼리 만든 우리끼리의 약속인데 그건 법이 정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검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법을 말해야 된다면 정의를 말해야 된다면 이 사건이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검사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서 구형한 직후에 법원에 판결하면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검찰 선배들이 기소했고 유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니까 그건 검찰 선배들에 대한 체면이나 얽매임은 국민에게 얽매여야지 법에 얽매여야지 검찰 논리에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우리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한테 조사하면서 특히 가해자들한테 어미훈계한다, 엄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미훈계하면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어미훈계예요.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뻔뻔해지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검사들이 사건 당사자들 하던 말을 우리 스스로도 좀 시키자. 그게 법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고 싶어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직무 배제가 되었을 때 직무 배제됐다고 해서 그냥 손 털고 있으면 검찰이 직무 유기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지 구형에 위법한 관행은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딪히기로 결심했으니까 부딪혔고요. 산산조각 났고요. 다시 좀 부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쩌면은 누구보다 원칙주의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에서 보면은 그 디딤돌 판례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디딤돌 판례를 하나 만든다. 그래서 디딤돌 판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게 검찰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몰랐다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법대생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가요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옛날에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명백한 그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서 그 사전 심의 검열 제도가 사라졌는데 법대에서는 당연히 배웠어요. 그거 안 배우고 법대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정태춘 선생님께서 부딪혀서 만들었는데 받아낸 판례인 줄 몰랐거든요. 그건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디딤돌 판례는 그런 거예요. 권력은 불편하고 위법이라는 걸 갖다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힘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주하게 되는 게 마련인데 이건 아니자라고 말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부딪히고 판례를 받아낼 수 있는 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장을 내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소장을 내면 몇 년 뒤에는 판결문이 나와요.
판례가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념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라고 손드는 사람, 그렇게 해서 판례 하나를 만들게 되면 역사의 그 앞을 가로막은 큰 강물에 발 하나 디딜 수 있는 돌을 놓는 거니까요. 그렇게 디딤돌 판결을 여기 계속 놓다 보면 결국 그것이 돌다리가 될 테고 굳건한 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판례 하나 만드는 게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인 것 같아서 법조인이라면 또 그렇게 한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디딤돌을 하나씩 놓으면은 굳건한 돌다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20년 가까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5년간 뭐 약간은 실현된 부분도 있고 뭐 미흡한 점도 많다.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 어쨌든 여전히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 것 같아요. 그 국민에게 근데 신뢰받는 검찰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꿈꾸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순진하게 역사의 발전을 믿냐고 저를 타박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저는 역사의 힘을 믿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1년, 2년 짧게 보면 역사의 역류 앞에서 무력한 개인이 좌절하게 되고 그 역사 후퇴가 한 번씩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체념하게 되는데 저는 무죄 구형할 때 2012년 12월 무죄 구형할 때 지금 당장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검찰에서는 학명을 살려두진 않으니까 죽겠지만 한 60년 뒤에는 내가 옳다고 세상은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5에서 7년이니까 판례가 나오고 무죄 구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역사가 빨리 바뀐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길게 보면 결국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형규 목사님 무죄 구형할 때 나가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당신이 만들려고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임을 믿습니다. 그 하루가 역사의 하루는 정말 길잖아요. 길게 보면 결국 바뀔 거고요.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그 꿈을 바로 보지 못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볼 수 있을 걸 저는 믿으니까 계속 꿈꿔보려고요. 아까 그 목사님의 때 하셨다는 말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에 저한테 무죄 구형을 하고 과거사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진 거를 무죄 구형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나한테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이 주어졌구나라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님 시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딪혀 가시면서 고통받으셨던 분들한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손으로 후배로서 저한테 역할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책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계속 검찰에 남아서 난 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쓴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변화시키는 게 임 검사님 개인에게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요, 문득 그 또 다른 의미의 검찰주의자가 아닐까 검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 조직이 제대로 바로 서야 한다.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 검찰주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계속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 검사님에게 검찰이란 조직은 어떤 존재인가?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검찰의 너무 지금 사회의 주목을 받고 역사에 디딤돌이 될 때도 있고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너무 주목을 받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사회가 좀 기형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회적 분쟁이나 갈등이 검찰로 몰려와서 수사로 밝혀지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가슴 아프고 사회가 병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검찰은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금을 속이는 검찰 내외의 많은 손장난들이 있는 건데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준다면 이 사회에서가 이렇게 조금 소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죄의 저울을 공정하게 달 수 있도록 고장난 걸 고쳐보려고 하는 많은 수리공 중에 한 명이 또 저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쳐보려고요. 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애증의 감정을 가지신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 그렇기 때문에 더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도 시련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번에 또 심층 적격 심사 대상자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큰 파고를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검찰이나 검찰의 변화를 바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2016년 2월에 적격 심사를 어렵게 통과하고 그때도 뭐 잘릴 뻔했었는데 검사 게시판에 살짝 나름 톤 조절해서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게시판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릴 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 2월에 여하튼 통과되고 나서는 다음 적격 심사가 7년인데 7년 동안 여한 없이 떠들고 부딪히고 문제 제기한 다음에 내 발로 나가겠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무조건 잘릴 거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발장도 내고 공익신고도 하고 별걸 다 했던 건데 무죄 구형하고 나서 징계 취소 소송 승소하고 나서 그때 제가 조금 승리감에 도취가 됐는지 좀 빨리 뭐를 바꿀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7년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웬만큼 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7년 동안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잡은 거였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 목이 마르거든요. 네.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그 적격 심사를 그냥 담담하게 내 발로 안 나가고 잘라보려면 잘라보시라. 저기 자르시면 난 다시 퇴직명령 취소 소송하면서 디딤돌 판례 또 하나 만들면 좋지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계속 싸워볼 생각이고요. 포기하면 바뀌지 않아요. 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 혼자라도 같이 갈 건데, 근데 전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이 피렌체의 식탁의 많은 독자분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을 했었고요. 검찰은 제19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었고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감찰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증인 한번 보세요. 김영철 지금 조사 대상인 증인 검사와 증인의 이 인사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윤 검사들은 지금 어디도 지방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과 비슷한 시기에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리고 증인은 내부 고발자로서 핍박을 받았긴 했지만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지방을 다닙니다.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 한번 보십시오.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전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서울의 근처에만 시골에 간다 하면 서울 북부지검에 가던 검사 시절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발령이 정식으로 안 나더라도 비공식 파견으로 했던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유능한, 저로서는 사냥개라고 제가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줄 사람들을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택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평정,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준 사람들한테 S나 A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요직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병폐, 검찰이 악순환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네, 그런 사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원인입니다. 검사 인사제도가 저렇게 된 것이 검찰 개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 오늘 불출석한 증인은 수감 기간 중에 총 68회를 검찰로 출정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68회의 출정 조사 중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이 조사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장시호 증인이 수감 기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정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흥석 지금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서 2010년 12월 음성 녹음되어 있던 걸 제가 그때 감찰 조사하면 직접 들었었는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사실은 그 한명숙한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뭐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 증언을 했을 때 구치소에 찾아가서 내가 협박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려고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씀이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서 한만호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의 제공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 특급 그 간식이죠, 초밥 같은 걸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변심하셨는지 신흥석 검사장이 한탄하는 것을 제가 음성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H라고 하는 한 모 씨의 경우에는 협조를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그런 뭐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지금 임 검사님도 대전에서 근무 중이신데 참 그렇습니다. 묘한 인연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부터 이 탄핵 가결까지 불과 2주밖에 안 걸렸는데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과연 그 대전지검 검사분들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시다시피 많은 대전 시민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차출되셨을 때 검사가 깡패냐 보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대전이라서, 많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주력 부대 같은 곳이 대전지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공과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이기도 해서 착잡하고 씁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묶여있는 관계다 보니 우리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소총으로 바뀌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내부에서는 좀 이 분위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좀 반성을 합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없지는 아니한데, 우리 검찰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이 사소해 보일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노골적으로 저지른 것이라서요. 이걸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가 아니라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이라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수긍하는 분위기,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만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우왕좌왕하면서 좀 착잡하고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임 검사님께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대통령을 만들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걸 내세우시면서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셨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과 검찰이 내세웠던 법과 원칙 과연 무엇인가, 이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권력자들의 새빨간 거짓말, 뭐 이중잣대 이런 것들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그전에는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한 것 같고, 이제 급기야는 검사들 스스로도 이건 좀 너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머쓱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내외,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서로 막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조직에 있었던 윤 대통령을 좀 봐주게 하라는 그런 수사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좀 머쓱해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서 휴대폰 반납해가면서 조사했던 게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대통령을 검찰청을 오라 가라 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사태가 너무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뻔뻔하다 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기소총을 바뀐다면 검찰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공을 세워야 된다. 나의 존재를 과시해야 된다라는 생존 본능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아니고 지금 관할 논란으로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 이것을 잘해야지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걱정해야지 봐주기 수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검사들 너무 뻔뻔하다. 수사팀 내진 검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살짝 민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엄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살아남기 위한 수사를 그렇게 우린 해와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게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전 정부 그렇게 충성을 했던 그 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때문에 하다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수사, 가혹한 수사, 그거를 갖다가 하다 욕심을 내고 있어서 탈이 날까 걱정이 되지 봐주기 수사를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이런 결과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오만과 독선의 어떤 산물이다. 재앙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윤석열 총장님으로서 제가 대검에서 모신 적이 있으니까요. 그걸 모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분의 끝은 구속이고 이분이 판결문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감옥 교도소에서 오래 사실 거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검찰에서도 검사들이 법안 지키는 분 많이 보시잖아요. 이중자 때 내가 뇌물을 받은 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그 뇌물이고 이런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검찰은 법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대통령이 되셔서 온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됐으니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시체를 보게 된 거죠.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신 거고요. 저는 놀랍진 않은데 국민들은 놀라하시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던 사람으로서 결국 구속되리라는 거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분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지금 그 계엄령으로서 쿠데타 사실상의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셨는데 한동수 전 감찰부장님의 검찰의 신장부에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셔서 쿠데타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고 났더니 비상대권하시면서 계엄령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선망, 로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겨하시는 분, 난폭한 폭군 같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그것이 확 수사에 가혹한 수사를 할 때는 성과를 올리기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인권 옹호 수사는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셨고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급기야 계엄까지는 하신 거라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그러고 있던 구속되리라고 예상했던 거고 마음이 착잡하죠.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꽤 괜찮은 검찰총장도 하실 그릇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기에는 한때 인연이 없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글픈 마음이 좀 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결국은 구속되실 텐데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제발 부디 물러나시라. 그게 본인한테 가장 낫다라고 문자는 보냈는데요. 읽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탄핵 사태 이후 검찰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검사들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각했다고 보는데요. 검찰 개혁, 우리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 개혁의 한 방조자도 될 수 없고 오로지 개혁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누렸던 검찰권을 저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남용을 했던 거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검사들이 얼마나 유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인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권력은 쪼개지고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막 기소청으로 바뀐다면 제가 기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수사 파트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국면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번번이 심층 회부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인가, 이런 그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지만 내부 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담담하게 제 길 가야죠. 포기하면 바뀌지 않아요. 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네. 혼자라도 같이 갈 건데, 근데 전 혼자가 아니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이 피렌체의 식탁의 많은 독자분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으니까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갑시다.